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6일 만에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이 담겼지만 건조 장수가 한국이란 내용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구두 설명에 그쳤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퇴임한 가운데 법무부는 후임으로 윤석열 정권 때 자천됐던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려는 민주당이 학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고 징계받은 검사의 개업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간 관세 안보 협상 결과인 팩트시트가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막판 진통을 겪은 안보 분야를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미국에 요구해왔던 핵 추진 잠수함 확보의 길이 열린 겁니다. 또 핵잠 연료인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담겼습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가 기존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위 실장은 또 핵잠 추진은 평화적 목적에 한정됐다며 이번 타결이 핵 무장, 핵 잠재력과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내 핵잠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걸음은 핵연료를 제공받기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합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한 자동차 업계는 안도하면서도 적용 시점을 두곤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3년 연속 미국 판매 신기록에도 올 3분기 영업이익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25% 관세 영향 때문입니다. 손실액만 3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포함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연간 4조 4천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FTA로 기존에 없었던 관세가 부과돼 비용이 늘었지만 일본, 유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국익을 위해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팩트시트의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건 아쉬운 점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이해가 일치된 상황입니다. 한편 반도체 관세도 최애국 대우가 팩트시트에 명시되면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관세 유예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팩트시트엔 중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곳곳엔 중국 견제 메시지가 짙게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표와 동시에 백악관도 공동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전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북한뿐 아니라 동맹을 압박하는 영내 세력에 대한 억지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문구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한반도 밖 동북아 안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팩트시트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도 명기하며 중국의 대만 압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불장난하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각측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미 간의 협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한미 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팩트시트가 나오면서 미뤄왔던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도 공개됐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영 기자, 예상보다 늦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 4일 SCM 직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열흘 정도 연기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한미 정상의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상위 문서인 만큼 팩트시트와의 정합성을 위해 좀 늦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공개된 SCM 공동성명에는 팩트시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겼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26년에 한미연합사의 완전 운영 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방당국 간 실질적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이 내년에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 평가 및 검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부터 FMC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은 빠졌는데요. 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핵잠에 대해 논의한 이후 SCM까지의 기간이 짧았다면서 상호 지지와 공감대 형성 수준에서의 논의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네,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만큼 톤 조절을 꾀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올해에는 현재라는 단어가 빠지고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전력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성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이전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젠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하는 선한빛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 기자, 핵 추진 잠수함, 이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는 겁니까? 팩트시트가 일단 나왔는데 거기에 건조 장소는 지금 빠져 있죠. 네.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타일상 향후 미국 건조를 주장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무조건 한국에서 건조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걸 전제로 협의를 했다라고 오늘 또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면 이 팩트시트에 언급이 됐을 텐데 장소 언급은 안 되어 있었죠. 위성락 실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내렸는데 그렇다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 관보 개제가 언제 완료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요.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발효가 되도록 한미 양국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는 미국 상무부가 연방 관보에 개제를 해야 법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봐도 9월 4일, 지난 9월
9월 달에 있었던 일이었죠. 관세 15% 인하에 합의를 했지만 실제 발효는 연방관보 개제 이후인 9월 16일이었습니다. 농산물 개방은 이번에 빠졌는데 미국에 또 압박이 없진 않을까요? 쌀과 소고기 그리고 대두 등 이른바 우리의 농산물 중에 핵심적인 것들 있죠. 추가 개방 조치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미중 통상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때 우리에게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합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쌀이나 소고기 추가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향후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큰 협상이 한번 마무리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장 농산물 개방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오늘 중국을 거론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팩트시트에 중국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됐었던 만큼 중국을 배려한 메시지 아니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 간 협상 내용을 발표하면서 중국 얘기를 했다는 건 이례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 말미에 갑자기 중국과 경제 협력,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팩트시트에 대만 해협 문제와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담겼죠. 두 사안 모두 중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미국에 경도되는 게 아니냐라는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해석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백 기자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뉴스 이어갑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여권은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검사 파면법에 이어 평검사 강등까지 경고했고 징계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법도 추진 중입니다. 검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찔러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검사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예고한 대로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민주당. 검사는 국회 탄핵 절차로만 파면될 수 있는 현행법을 뜯어고쳐 일반 공무원들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으로 검찰총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만으로 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상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표적 법안인데 법안 통과까지의 틈도 두지 않았습니다. 항명한 검사장들을 콕 집어 당장 강등시키라고 촉구한 겁니다.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해임할 수 있는 전보 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못하게 막는 법안까지 추진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검사들이 떳떳하게 구는 건 징계를 받고 나가도 개업을 생각하기 때문 전관 비리가 벌어지는 1년 개헌 제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당이 검찰 압박용 입법을 몰아치는 데는 높은 지지율에 기반한 자신감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연내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징계부터 강등 경고에 파면법까지 몰아치는 상황에서 검찰 분위기는 어떨까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반발부터 내년이면 없어지는 마당에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 파면법에 일선 검사부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부망에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검사의 징계를 보다 엄격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검사징계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라며 논리가 안 맞다고 반문했습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MBN에 어차피 검찰청이 없어지는 마당에 다 무슨 소용이냐, 이슈에 관심 가질 힘도 없다며 의욕 없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파면 절차가 생기면 차라리 마구잡이 탄핵은 안 할 것이라고 자조하면서 징계심의위는 외부 의원을 다수 두고 있어 정치적 이유로 파면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항명으로 해석되는 반발을 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현직 검사장은 MBN에 만약 항소 포기 경위가 제대로 설명됐다면 그런 집단 반발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인은 여권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항소 포기 사태 중심에 있던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된 입장을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했던 노만석 전 대행이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오전 퇴임사에서 노 전 대행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큰 틀에선 인정했지만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대신 검찰개혁에 대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퇴임식을 마치고는 가슴에 꽃을 달고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환한 웃음으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택 앞에서 MBN 취재진과 만난 노 전 대행은 퇴임사가 전부라며 항소 포기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논란 속에 사퇴했지만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한동안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퇴임사를 읽고 나간 지 하루도 안 돼서 법무부는 곧바로 후임 인사를 냈습니다. 노 전 대행과 동기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을 지낸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검찰을 이끌게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뒤숭숭한 검찰 조직을 이끌 새 수장으로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낙점됐습니다. 법무부는 후임 대검차장검사로 구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검찰총장 자리가 비워진 상태인 만큼 구고검장은 총장 직무대행을 함께 맡게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만석 전 대행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구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과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요직을 연이어 맡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지방고검과 법무연수원 등 수사를 하지 않는 한직에 머물러 반윤으로 분류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다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중용됐고 이른바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 수사와 감찰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이 저희한테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거세진 검찰 내부 분위기를 달래야 하는 중책을 맡은 구 고검장은 항소 포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가장 반가울 사람, 바로 피고인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MBN이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변호인들에게 직접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들조차 항소를 안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인은 검찰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량만 보면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집중된 김만배 씨 쪽이 가장 이익을 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의 포기 결정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 구속된 남 변호사와 접견했을 때도 검찰의 항소를 전제로 준비하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 등 부분에서 새롭게 다퉈볼 수 있었는데 검찰이 그러지 않았다며 남 변호사 측은 오히려 의문을 표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 요건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소하면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유 전 본부장을 보호하려 포기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김 씨는 업무상 배임죄를 짓지도 않았다면서 무죄라고 김 씨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은 사건의 근원지인 대장동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 배후엔 대장동 사건의 몸통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대통령 방탄 게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재명 게이트를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400억 원, 그 돈이 날치기 당했습니다. 사기와 협박으로 이룬 도둑들의 잔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는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개발 이익으로 저희한테는 이런 것들이 특혜가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야말로 진짜 피해자 중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파면법은 대통령 측근 사건을 파헤치면 파면하겠다는 정치적 사형 선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신효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모든 범죄를 지우려고 혈안이 돼 있다면서 항소포기 외압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겠다던 이재명 정부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중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3분의 2가량이 교체가 됐는데 이른바 계엄버스를 타고 대통령실로 향했던 소장 5명은 모두 진급에서 탈락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내란 가담자의 진급은 결코 없다며 비상계엄과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군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모두 20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중장 계급장을 단 장성이 33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약 3분의 2가 교체된 셈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계룡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소장 5명 가운데 진급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계엄이 내란이었냐는 질문까지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또 육군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이 5명 포함돼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인사관행도 수그러든 분위기입니다. 주요 보직도 눈길을 끌었는데 특수전 사령관에는 학사사관 출신 박성재 직무대리가, 수도방위 사령관에는 육사 출신 어창준 전자권 전환 추진단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반면 조직 개편을 앞둔 방첩사령부는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고 사령관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이나 준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내부조사와 정부혁신 TF 활동을 연계해 인사를 추진하겠다며 남은 인사도 연내에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경찰이 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1톤 트럭에서 물건을 내린 뒤 차에 올라탑니다. 후진으로 차를 빼는가 싶더니 갑자기 시장 통로를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서 누가 쏜살같이 지나가길래 보니까 이게 여기저기 막 늘어져 있고 사람들이 저기 있더라고요. 여기 있더라고요. 트럭은 손님과 상인으로 붐비던 통로를 130m가량 내달렸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이 시장 상인인 6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왜 돌진했는지에 대해 처음엔 경황이 없었다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트럭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자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가속 페달을 왜 밟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전통시장에서의 대형 교통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차량 진입 기준이나 단속은 없는 실정입니다. 윤규랑 기자가 전통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길동의 전통시장에서 승용차가 과일 가게로 돌진해 상인과 행인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2월엔 목동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자가 목동 전통시장에 가봤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큰 길 위에 차량과 행인이 뒤엉켜 다닙니다. 차량 진입을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행인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들은 차량 속도라도 늦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방지턱만 해줘도 차들이 빨리 안 다니니까 천천히 다니잖아요. 그걸 한번 나왔었는데 와가지고 약속을 했었는데 안 해줘요 지금. 이런 이유로 경기도 수원과 의왕 등의 몇몇 전통시장에선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 이렇게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위험성을 갖다가 생각 안 하면서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결정을 상인들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차량 통행 시간을 제한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대형 사고를 겪은 부천시는 뒤늦게 차량 통행 시간 제한 등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특검 소식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수의 계약과 관련한 이른바 로봇계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로봇계 공급업체 최대 주주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3,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대신 사준 뒤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수의 계약을 맺으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던 드론돔 전 대표 서성민 씨. 김건희 특검이 로봇계 의혹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11일 로봇계 공급업체인 한국 고스트로보틱스 최대 주주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스트로보틱스는 총판 계약을 맺은 드론돔에 로봇계를 수입해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던 곳입니다. 앞서 지난 5일 로보틱스 직원 1명, 10일에는 드론돔 전직 직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약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지난 8월 서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로봇계 청탁 얘기만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이거저거 모른다 그냥 한다면 원하신 대로 다 해드렸으니까 뭐 제가 제지었으면 뭐가 나오겠죠. 특검은 지난달 서 씨의 경기 가평 별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로봇계 공급업체인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두고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드론돔 전 대표 서성민 씨를 한 차례 소환한 특검은 조만간 서 씨를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이어서 내란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여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법원은 기각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까지 거쳐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한 40장 굉장히 두꺼운 자료가 있더라고요. 내와 관련된 건 한 줄도 안 돼. 아니 한 페이지도 안 돼.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자택을 잠그고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그제 체포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 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박 전 장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불구속 기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 200만 원을 준다는 광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검거됐는데 은행 직원까지 범죄에 가담시키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이 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빠른 속도로 제압합니다. 지난 2년 동안 1,15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해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던 조직 총책 A씨를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텔레그램에 이렇게 개인 명의 계좌, 즉 개인장을 팔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법인 명의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빌린 통장으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등이 들어오고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인출해서 도망가는 먹튀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출동팀까지 뒀습니다. 추적해서 머리를 직접 깎도록 강요하거나 청테이프로 묶는 등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통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 준다는 부분까지 약정이 돼 있는 겁니다. 통장이 사용되지 않거나 먹튀자가 발생하는 걸. 대포통장 조직은 은행 콜센터 직원까지 범죄에 끌어들였습니다. 경쟁 조직의 신고 등으로 대포통장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겁니다. 경찰은 은행 직원 20대 여성을 비롯해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아이폰 중고 제품을 파는 한 인터넷 업체가 돈만 받고 배송은 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이들만 1,000명에 달합니다. 김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중고 아이폰 판매 업체입니다. MBN 취재진이 가보니 업체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는 안내 문구만 적혀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내용을 보고 이곳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2달째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품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없고 환불을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없고 전화도 막 100번씩 걸어도 안 받고.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7달 넘게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받은 소비자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여 만든 오픈 채팅방은 4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곳에선 환불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업체는 판매를 일시 중단했고 소비자들에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엔 한 달 이내 동일 쇼핑몰에서 피해가 10건 이상 접수되거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피해 다발업체로 이름이 올랐고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인지는 하고 있는데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보고 지금 좀 검토 중이거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 다른 업체를 열어 재차 중고 휴대전화 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취재진이 살펴보니 이 또 다른 업체는 환불 지연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 이미 영업 신고가 됐고 같은 이메일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이 계속된다면 추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경찰청은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만큼 집중 관서를 지정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실종 사건을 처리하던 중 이 학생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남성들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한 남성이 다른 초등학생과 원조교제를 하며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미성년자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신병을 확보했지만 당사자가 소지한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인데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판매까지 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온라인으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구매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입건된 20대 남성 A씨에게서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다른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은 수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은 이 남성을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입건해 지난 9월 17일 구속했습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금지 반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새벽 배송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 자녀를 둔 가정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때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맞벌이나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불편함이 더 크죠. 둘째 아이가 신생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마트를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들의 경우 새벽 배송이 중단되면 장복이나 일상생활 외에도 육아나 자녀의 학업 지원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걱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건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만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만에 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노동계 안에서도 일자리 축소와 수익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받기를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일이 없는 채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확신도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는 게 낫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일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부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재정 고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고용센터가 주최한 실업급여 설명회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들은 뒤 구직 활동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막내가 대학생이에요.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실업급여가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생활도 좀 가능하고. 실업급여로 인해 쉬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주 5일 40시간 동안 최저임금으로 일한 근로자는 월 실수령액이 184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보다 8만 원 정도 많은 월 19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의 경우 급여 계산 기간이 근로자보다 하루 긴 데다 수입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127만 명이 실직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을 모두 합치면 1조 2,800억 원을 넘깁니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가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급여 적립금을 더 빨리 소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만큼도 되지 않는 저임금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순히 놀고 먹는 제도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취지를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를 출범해 실업급여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잡아내는 1등 공신, 바로 탐지견들입니다. 단번에 마약이 든 가방을 찾아내기까지는 꾸준한 훈련과 교감이 중요하다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이 탐지견으로 성장 중인 경공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경기장 안. 신호가 떨어지자 보더콜리가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장애물을 넘어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술록을 지키던 견종으로
지능이 높고 끈기가 있으며 주인에게 순종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빠지고 우당탕탕 장애물을 넘어뜨리는 또 다른 견종 리트리버. 이따금 낯선 환경에 겁먹은 강아지들이 레이스를 거부하자 가차없이 실격이 날아옵니다. 거부 둘, 실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마약 탐지견 경진대회가 열렸는데 백미는 개와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장애물을 뛰어넘는 종목입니다. 능숙한 조교견의 마약 탐지 시범도 이어졌는데 단박에 한 캐리어 앞으로 다가가 신호를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책 사이에서 마약이 나왔습니다. 경찰과 군 등이 참가하는 기관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팬텀이라는 탐지견입니다. 인천공항 세관의 팬텀입니다. 여행자가 아무리 마약을 은닉해도 끝까지 냄새를 맡아 찾아냅니다. 여러 다양한 기관들 간의 선의 경쟁도 펼치고 또 학생들한테는 탐지견 핸들러로서의 꿈도 키우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탐지견의 마약 탐지 분야를 늘려나가 국내 마약 적발량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몸을 뜻하는 뼈말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주로 연예인, 특히 아이돌에게 쓰이면서 마치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성장기 아이들이 따라하면 건강에 치명적인데 실상은 심각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마카오 공연 중 가수 현아가 쓰러집니다. 뼈말라 좋아했잖아라며 SNS에 과거 사진을 올린 가수 현아는 공연 전 한 달 동안 10kg을 감량했습니다. 뼈말라로 검색하면 연예인과 아이돌 위주로 정보가 나오고 수술을 유도하는 광고까지 있습니다. 이른바 뼈말라를 동경하는 문화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2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씬해야 이쁘다는 개념이 있긴 하니까 세상에. 120은 키와 몸무게 차이로 160cm면 40kg을 적정 몸무게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몸무게로 낮추기 위해 굶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다이어트에 나서는 여학생은 10명 중 4명꼴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체중 감소 시도는 42.3%인 반면 체중 증가 시도는 2.3%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시도가 병적인 집착으로 변할 경우입니다. 한 여고생은 170cm에 가까운 키에 몸무게가 30kg대여서 이번에 정상 체중을 만들었지만 퇴원 뒤 오히려 30kg 미만으로 감량했습니다. 이미 마른 몸인데도 자신을 뚱뚱하다고 여겨 치료를 거부하는 게 특징입니다. 영양을 공급을 하는 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신체상에 대해서 약간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고 그거를 바꾸고 이해를 시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거식증은 몸과 마음을 모두 망가뜨립니다. 청소년의 정신질환들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고요. 극단적인 영양 결핍, 저체중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국내 거식증 환자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규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요즘 주변에 독감 걸린 아이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소아과는 발 디딜 틈이 없고 초등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대기실입니다. 오후 진료가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가득합니다. 어제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더니 아침에 이제 고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독감이 의심돼서 일단 검사해보려고 왔어요. 38.2 정도? 콧물은 어때요? 콧물은 좀 많아요. 그리고는 좀 많고 좀 초록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심 환자는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이상 많습니다.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수도 356명으로 한 주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독감 유행이 작년보다 2달가량 빨리 찾아온 건데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독감은 특히 학교나 유치원을 다니는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고 면역 체계가 성인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7세에서 12세 138명, 1세에서 6세는 82명으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독감 환자가 너무 많아 수업에 차질이 생길 정도입니다. 저희 아이들 둘 다 주말 동안 각 독감에 걸려가지고 첫째는 4학년인데 절반 정도 등교하지 못했다고 했고 그래서 수업이 조금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지금 열 조금만 올라도 거의 학교 못 가는 분위기라서 시안이랑 친한 이제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일주일씩 병원 다니고 이제 학교 못 나가고. 당국은 최소 2주 이상 독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에서 13세의 어린이는 독감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으면서 이 고환율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미국 여행객들은 여행지를 바꿔야 하나 고민하지만 수익을 달러로 받는 유튜버들 웃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초 미국 여행을 준비하는 40대 직장인 A씨. 올해 초만 해도 1,300원대였던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자 여행지를 바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좀 팀 문화도 있고 환율도 이제 엄청 오르니까 가면은 진짜 돈이 많이 들겠구나. 일본 여행이나 뭐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수익을 달러로 받는 유튜버와 외국계 기업 직장인은 고환율이 반갑습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들은 최근엔 유튜버 전용 환율 우대 상품들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유튜버등 크리에이터 고객님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특히 9월 대비 10월 환율이 늘어나면 환율 등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고객님들이 환율 상승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는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9%가 오른 상황. 달러 매출이 많은 자동차 업종과 달리 철강처럼 원자재를 들여오는 산업은 울상입니다. 아무래도 수입 원자재 의존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것 같고. 환율이 1,500원 코앞까지 치솟자 정부는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대책을 예고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구두 개입의 여파 때문인지 오늘 환율 주간 가격은 전날보다 10원 넘게 떨어진 1,457원에 마감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3.81% 떨어진 4,011에 마감해 가까스로 4,000선을 지켰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혹시 역세권 말고 엽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규제 지역에 맞닿아 있는 옆 동네를 뜻합니다. 정부가 이 서울 전역을 초강력 규제로 묶자 그 옆 지역 부동산이 덩달아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복정역 인근에 들어설 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상담을 받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른바 엽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지어지지만 강남과 위례 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해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남하고 위례 신도시 사이에 있으니까 미래 가치로는 저는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공공택지라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주변 위례 신도시 아파트들보다 5억 원가량 낮게 책정됐습니다. 제 우측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위례 신도시인데요. 바로 옆이 사실상 서울이라 관심도 높습니다. 서울에 붙어있는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서구와 붙어있는 경기 김포시는 전용 84제곱미터 매매가가 8억 원대까지 높아지면서 분양시장에서도 연일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고 있고 경기 구리와 동탄이 있는 화성시도 전주 대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각각 0.33과 0.25%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3중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 같은 옆세권 아파트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강력 대책에도 상승세가 큰 폭으로 꺾이지 않자 정부는 긴급히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1500년 역사를 지닌 중국의 한 사찰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향을 피우다가 한순간에 문화재급 건물이 사라진 건데 화재가 빈번한 요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장쑤성 수저우시의 한 산 정상에 위치한 사찰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더니 목조와 기와로 된 건물 지붕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1500년 전인 중국 남조시대 지어진 고찰 융칭스의 대표 건물 원창거가 불에 타는 모습입니다. 융칭스는 원나라 말기 소설가 스나이안이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수호전을 집필할 당시 거처했던 곳으로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방문객이 사찰에서 향을 피우다가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지 당국은 불에 탄 건물은 1500년이 된 게 아니라 지난 2009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寺庙内所有建筑都是现代新建，并没有古代遗构。与相传的 중국에선 지난 5월에도 문화재급 건물이 소실되며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600년 전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동부 안우이성 추저우에 건립한 누각이 보수공사를 한 뒤 15개월 만에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당시에도 현지 당국은 건물의 터는 문화재지만 상부 건물은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안 인근에서 범고래들이 요트를 공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요트에 몸을 부딪히는 건데 그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해를 하는 요트 옆에 범고래가 나타나더니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요트가 크게 요동칩니다. 잠시 뒤 요트가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범고래의 공격으로 파손된 겁니다. 범고래는 바다의 최고 포식자지만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안 인근에 서식하는 범고래들이 소형 선박과 요트를 공격한다는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요트의 방향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Because like 20 minutes ago we got hit by some orcas. From 3 orcas came at us, straight at us, and they started hitting the rudder. 밀어내면 바로 돌아오는 방향타의 재미를 느껴 장난을 치는 거란 분석입니다.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적극 대응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서식하는 범고래는 멸종위기 취약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범고래를 죽이는 건 물론 큰 소리로 위협하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선박이 범고래 무리에 접근하는 걸 금지하고 일부 개체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알려주는 게 최선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범고래의 접근을 막는 특수 음파 장비를 개발 중인 가운데 범고래가 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젠 자동차도 맞춤 시대입니다. 필요에 따라 차체를 바꾸거나 용도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가전이나 IT 기기에서 시작된 개인화 트렌드가 이젠 자동차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의 목적 기반 자동차 PV5 전용 생산기지 이보 플랜트가 경기 화성에 들어섰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설계된 PVV는 차체를 교체하거나 늘릴 수 있는 일종의 모듈형 완성차입니다. 업무용 차량엔 수납 공간을 넓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교통 약자용 차량은 휠체어에 단체 탑승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대형 모델 전용 생산 라인도 구축해 PBV 전초 기지로 삼을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89만 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73%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여 총 32조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고 올해 130만 대였던 글로벌 PBV 시장은 완성차 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들면서 2030년 2천만 대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PBV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과 친환경성. 하나의 플랫폼에 차체만 바꿔 얻는 방식으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전체 경상용차 가운데 7%에 불과한 전기차 비중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 용도에 맞춰 차량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This platform is very innovative and you are able to adapt multiple body types, which means you're going to become more and more friendly to the customer. 완성차도 이제 맞춤형 시대. PBV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내일이 좋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무난하겠고요.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전북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2도, 화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오전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낮 기온은 16도, 대전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지만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